자, 이제 지금 제 2편으로서 관리 처분의 쟁점입니다. 그 조합 정비 사업에 있어서 꽃이죠.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관리 처분 인가를 받으면 이주 철거 착공을 하기 때문에 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처분에 대해서 어떤 쟁점들이 있고 또 이 관리 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합 임원들이 어떤 부분을 조금 조심하고 유의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제시를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 즉, 이 관리 처분을 하려면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서 등 분양 신청 통지를 준비해야 되고, 또 시공자 최종 변경 계약도 해야죠. 본 계약으로 썼는데 최종 변경 계약, 또 종전자산 평가, 또 세입자 보상 평가,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종전자산 가격은 정말로 중요하죠. 조합원이 최대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가격하고 또 이 세입자 보상 평가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관리 처분 인가 후에 이루어질 업무를 대비해서 관리 처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 하셔야 될 일이 이주 철거 착공 일반 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대비해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를 하면 그 다음부터 조합원들이 총회에 이제 참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총회, 이제 예산총회 같은 걸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예산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자, 그리고 분양계약 체결기간 설정 여부 및 시기, 요게 여러분이 미리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분양계약 체결기간이라는 것은 분양신청하고는 틀린 얘기 아시죠? 분양신청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최종적으로 조합과 분양계약, 동호수 추첨을 한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양계약 체결을 언제 할지, 이 시기, 또 분양계약 체결을 할지 말지, 분양계약 체결은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관행적으로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수용 매도 청구 기간이 한 1년에서 또 매도 청구는 6개월, 수용은 1년 정도 걸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다음 절차에 해서 같이 한번 설명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분양신청의 관리처분 절차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분양신청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신청을 합니다.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분양신청 통지공고는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한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60일 이내에 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한테, 조합한테 하죠.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그 다음에 20일 범위 연장, 분양신청을 하고, 그럼 계획 수립을 해서 종전 및 분양 종우자산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하고, 조합 총회 의결을 받고, 공람 및 의견을 해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고 통지, 이런 순서를 거칩니다. 근데 그러면 분양 계약은 언제 한다? 이 다음에 하는 거죠. 이 이후에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그래서 관리처분 절차에서 이렇게 분양 신청, 요 통지 공고 분양 신청, 이런 절차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상세하게 들어가서 분양신청 통지 기간 및 방법, 분양신청 관련해서 분양신청 통지 기간 및 방법은 어떠냐?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그런데 이 통보를 하는 방법이 조심해야 됩니다. 정관대로 해야 됩니다. 정관대로. 여러분 정관이 만약에 표준 정관대로 돼 있다 그러면 등기 우편으로 해야 되고, 또 일에 한해서 일반 우편으로 또 개별 통지해야 됩니다. 이를 어기면 분양신청 통지가 위법하고, 이 위법하면 관리처분이 위법합니다. 그러니까 분양신청 통지 기간 및 방법을 꼭 지키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가장 이제 고민되는 대목 중에 하나죠. 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도대체 얼마큼까지 통보를 할 거냐? 얼마큼? 이게 과거에는 계략적인 부담금을 좀 상세히 통보하라, 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이게 법원의 흐름이었는데요. 지금은 법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법원 흐름은 구체적인 부담금을 확정하려면 분양 대상자, 현금 청산 대상자, 분양 평형 등이 결정돼야 되는데, 분양 신청을 안내하는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계략적인 부담금을 통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죠. 나아가 여기 구체적인 총수입 및 총사업비 지출, 종전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아주 최근 판례입니다. 어때요? 조합에 상당히 이제 친화적인 판결이 나왔죠. 계략적인 부담금에서. 근데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가급적이면 이 계략적인 부담금을 좀 상세히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좀 하시는 게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이런 판례는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조금 더 상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미신청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느냐. 자, 우리 재개발 사업은 어떻습니까? 재개발 사업은 강제 조합원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든 안 하든 조합원입니다. 그렇게 조합원으로 가다가 언제 분양 신청을 안 함으로써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조합원에서 빠져나와서 현금 청산자로 나오는 겁니다. 재개발은 그렇죠. 재건축은 어떻습니까? 조합 설립에 부동의하면 아예 그다음부터 매도 청구로 조합원이 아니죠. 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분양 신청을 안 해서 재개발처럼 또 똑같이 조합원 신분에서 현금 청산자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불문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 그래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면 그 사람은 이제 조합하고는 조합원이 아니니까 조합 일에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 참석 권한도 없고, 총회 참석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권한도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만 정보공개 청구권은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분양 미신청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그 다음에 참 현금 청산 대상자가 사업비 분담을 하느냐, 이게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가 선고가 드디어 됐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뭐냐, 미리 조합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 이렇게 약정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금 청산 대상자한테 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 그러지 않았으면 사업비를 분담을 못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표준정관에 표준정관에는 사업비 분담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조합에서 사업비 분담하는 소송은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건축도 최근에는 사업비 분담 의무가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지금 조합 임원분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정관에다 바꾸자. 응? 사업비 분담하자. 현금 청산자도 사업비 분담 시키자. 이렇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렇게 바꾸는 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은 이 부분은 매몰 비용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몰 비용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이 좋다고만 말할 사안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를 듣는 조합원 여러분들은 조합 정관에 이렇게 사업비 분담 조항을 넣어놓으면 바로 여러분이 분양 신청을 안 하면 그동안 조합이 쓴 돈을 n분의 1로 물어줘야 된다. 그것도 또 n분의 1도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종전자산 가격 비율입니다. 이것도 저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n분의 1이면 n분의 1이지 무슨 놈의 종전자산 가격 비율인지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어쨌든 이 정관 개정은 저는 좀 신중히 하고 조합원 여러분들, 조합 임원 여러분들도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 이 사업비 때문에 괜히 분쟁만 심화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제가 넣는 게 좋지 않다는 거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임원 조합 사정에 맞게 판단하셔서 이런 정관 개정을 할지 말지는 당의 조합의 사정에 맞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양 신청을 했는데 분양 신청 철회가 인정되느냐? 분양 신청 철회는 법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언제까지만 인정된다? 분양 신청 기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조합이 설정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까지만. 내가 분양 신청했다 하더라도 조합이 설정한 분양 신청 만료일, 보통 60일이 주죠. 그 만료일까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분양 신청을 조합원이 철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인정될까요? 안 됩니다. 다만 조합이 스스로 비록 분양 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조합이 스스로 분양 신청 철회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서 받아주면 그거는 뭐 허용된다. 그런 취지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 취지가 조합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현금 청산 대상자가 조합원 지위를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아까 좀 전에는 분양 신청을 한 사람이 철회하는 건데 이번은 거꾸로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비록 이 대법원 판례는 재건축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재개발은 아닙니다. 재건축에서 나온 판례지만 이 자녀분에 대해서 추가 분양 신청 기회를 부여해도 뭐 그렇게 위법한 거 아니다, 타당하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고, 또 비록 최근에 나온 서울 고등법원 판례입니다. 2015년 5월 26일자 최근 판례죠. 종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추가 분양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호의적 차원에서 허용이 된다. 이런 취지가 이 서울 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이것도 뭐 조합의 친화적인 판결입니다. 조합의 친화적인 판결. 자, 그러면 분양 신청 후에 이제 주택이 양도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뭐 간단합니다. 분양 신청 한 사람 주택을 사면 분양 신청 조합원이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 청산 대상자 걸 사면, 그 사람 주택을 사면 또는 토지를 사면 역시 사는 사람도 현금 청산 대상자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대로 지위를 승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청산 기산일이 최근에 이제 법으로 조금 변경됐습니다. 최근에 현금 청산 기산일이 원래 기존에는 어떻죠?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5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12월 24일 후에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입니다. 오히려 기간이 짧아졌나요, 변호사님? 이게 아닙니다. 왜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150일인데 분양 신청 기간 만료 받고 나서 언제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모릅니다. 물론 빨리 서두르면 한 2, 3개월 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당긴 셈이 되는데 어쨌든 조금 다소 명확하게 미룬 겁니다. 근데 이 조항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 현금 청산 기산일은 2013년 12월 24일 후에 조합 설립되는 분부터만 적용이 된다는 거 꼭 아시고요. 자, 사업 시행 계획이 변경된 경우 참 이게 가장 이제 어렵고도 아프죠. 참 사업 시행 계획이 처음부터 완벽히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사정도 변하고 지금은 또 소형이, 옛날에는 대형 받으려고 난리쳤지만 지금은 소형 받으려고 난리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변경되는데,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먼저 의결 방법부터 보면 사업 시행 계획서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 20%가 직접 참석해야 되고, 또 만약에 사업비 추산액이 100분의 10 생산자 물가 상승률하고 현금 청산 금액 빼놓습니다. 요거 빼놓고 10% 이상 증액이 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리고 판례도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결 방법 아셨죠? 그러면 중대한 변경이 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재분양 신청, 분양 신청을 다시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그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로 했다면 기존에 분양 신청 공고하고 분양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 계획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변경됐다면 새롭게 다시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을 받아라. 이런 취지의 판결이 주류입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주류입니다. 분양 공고를 다시 하고 분양 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라. 이것이 주류적인 판례입니다. 주류적인 판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됐을 때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일이 어떠냐? 즉, 감정평가 기준일이 언제일까요? 사업 시행 인가일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거에서 중대하게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종전자산 평가를 할 텐데 그때 종전자산 평가 기준일이 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된다. 이것이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이건 아직 이 판례가 뭐 주류적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까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판례가 있다. 요 밑에 제가 이견이 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안 해도 돼야 된다. 그런 이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총회할 때 기존 현금 청산 대상자 총회를 참석시킬 거냐. 즉, 1차의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사람은 이제 어때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금 청산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2차 다시 사업 시행 계획을 중대하게 변경시키는 총회를 할 때, 기존에 이미 현금 청산 대상자는 그 총회에 참석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참석을 시켜야 한다는 부산지방법원 판결도 있고, A, 참석이 안 시켜도 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사견은 어때요? 여러분은 분쟁 예방이 중요하니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참석시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건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 판례는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관련입니다. 감정평가 관련해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입니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그 재개발 도시 환경은 이 종전자산, 종후자산, 세입자, 손실보상 이렇게 감정평가가 두 번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종전, 종후, 세입자는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합니다. 즉 조합이 선정 계약권이 전혀 없습니다. 조합이 선정 계약권이. 그러나 현금 청산 대상자를 한 손실보상은 어떻습니까? 조합 한 군데, 시도지사, 뭐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한 군데, 서울이다 그러면 구청장님 아니죠, 서울시장 한 군데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과반수, 숫자와 면적의 과반수 이상이 한 곳을 추천하면 이렇게 세 군데에서 손실보상을 평가를 합니다. 이 세 군데에서.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어떠냐? 조합에서 한 군데에서, 조합 한 군데. 이것도 최근에 바뀐 겁니다, 법이. 과거에는 법은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조합 총회에서 한 군데 하고, 여기 바뀐다는 게 뭐냐면 시장 군수가 한 군데, 시장 군수인데, 의정부 같으면 의정부 시장님이 한 곳, 뭐 서울 같으면 구청장이 한 곳, 이렇게 한 곳을 재건축도 이제는 선정한다. 이게 이렇게 바뀐 게 2014년 11월 31일자부터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이 해당이 됩니다. 경쟁 입찰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정관 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선정 방법이 재개발 도시환경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하고 이렇게 틀리다. 이렇게 틀리다는 점 명확하게 아시고, 특히 현금 청산 대상자는 요 손실보상할 때 한 명 추천권이 있다. 요 대목을 잘 이해하시고, 또 조합 임원들은 이 추천권을 주지 않으면
토지 수용권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그 통지까지 해줘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